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이 된 오정숙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들 하나만 금이야 오기야 키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정말 제 인생은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번듯하게 장가 보내는 게 제 유일한 소원이었죠. 그리고 제 아들은 그런 제 기대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듬직하고 멋진 녀석입니다.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안 썩이고 어찌나 공부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과외다 학원이다 돈을 쏟아부을 때 저는 남편 일찍 보내고 먹고 사느라 바빠 아들 뒷바라지 하나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알아서 척척 해내더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여의도의 큰 증권회사에 번듯하게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과장이라고 하더군요. 돈도 잘 벌어서 매달 제 통장에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줬습니다. 어머니, 이젠 좀 쉬엄쉬엄 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씀하시고요. 아들 돈 버는 거 어디다 쓰겠어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사드려야죠. 아이고, 뭐가 필요해. 네가 이렇게 얼굴 보여주는 게 효도지. 너만 잘 살면 난 더 바랄 게 없다. 말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시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용돈 줬다 라고, 이번에 소고기 사 먹으러 돈 붙였다 라고 자랑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아들이 결혼도 참 잘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조용하고 착했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시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제가 반찬이라도 해서 가져다 주면 늘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곤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만드시느라 힘드셨죠? 정말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싹싹하고 어찌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들 사이에 태어난 똑똑한 제 손자. 올해 7살이 됐는데 재롱 피우는 걸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었죠. 할머니!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제 목에 매달려 안기는 맛에 살았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낸 과부지만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게 그게 제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만 만나면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손주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죠. 아이고, 저 할머니 무슨 복이 많아서 아들이 저렇게 잘났어?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도 참하고 손주도 똑똑하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이런 말을 듣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제 남은 인생은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아들 녀석이 며느리랑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아들 좋아한다고 갈비찜을 잔뜩 해놨거든요. 아, 어머니, 역시 엄마 갈비찜이 최고예요.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들이 엄지를 척 세우며 말하는데 그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손주 녀석도 할머니, 고기 더 주세요 하면서 잘 먹는 걸 보니 그저 흐뭇했죠. 그렇게 한참 맛있게 저녁을 먹고 과일을 깎아 먹는데 아들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무슨 말인데? 저 회사에서 급하게 부산 쪽으로 장기 출장이 잡혔어요. 부산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부산? 부산은 왜? 갑자기? 네, 이번에 회사에서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아주 큰 사업을 하나 맡았는데 제가 그걸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부산에 내려가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거기 내려가면 새로 사무실도 꾸리고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하겠네. 그래도 그만큼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 아니야. 장하다 내 아들. 저는 기특한 마음에 아들 등을 툭툭 두드려줬습니다. 가서 일하는 것도 좋은데 밥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아, 그리고 어머니, 거기 가면 당분간은 정신없어서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전화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전화 못 받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알았다, 알았어. 바쁜데 어쩌겠어. 일 열심히 해야지. 저는 그저 아들이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린 과일을 깎는 제 손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얼굴이 영 어두컴컴했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고요. 예, 선이야. 넌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냐? 서방님 출장 간다니까 서운해서 그래? 제 말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아무래도 떨어져 지내야 하니까 걱정이 돼서요. 며느리가 억지로 웃어 보이는데 그 웃음이 참 어색해 보였습니다. 전 그저 아이고, 쟤들이 아직 신혼 같구나. 남편이랑 떨어져 지낼 생각에 걱정이 태산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돈 벌러 가는 건데. 그동안 준서 데리고 우리 집에 자주 와 있어. 알았지? 네, 어머님. 그렇게 저는 아들의 그 말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끔찍한 거짓말의 시작이었다는 것에 그땐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산으로 떠난다고 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바빠서 연락 못할 수도 있다고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려서 먼저 전화를 걸지도 못하고 그저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은 잘하고 있으려나? 밥은 챙겨 먹었으려나?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텃밭에 나가 상추를 따면서도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 그래도 그렇지. 아이, 바빠도 그렇지 어떻게 도착했다는 전화 한 통이 없을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유, 뭐 큰 사업이라잖아. 우리 아들 장하다 하고 일부러 좋게만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먹고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제야 전화하네. 저는 버선발로 달려가듯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일은 잘 돼? 근데 핸드폰 너머에서는 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리길래 여보세요? 하고 되물었더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박지루 씨 어머니 오정숙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신데요? 여기 경기도 쪽 경찰서입니다. 경찰서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요? 경찰서에서 저희 아들은 왜...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 있어요? 네? 어머님, 지금 혹시 댁에 혼자 계십니까? 앉아서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저도 모르게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인데요? 우리 아들, 우리 진우... 박진우 씨가 오늘 오전에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저수지 근처에서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 저수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지금 부산에 회사 일 때문에 부산에 출장 가 있는데요? 아이, 선생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부산에 있다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남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박진우 씨 맞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살아있죠? 그렇죠? 유감입니다, 어머님.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제 머리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부산 출장 간다던 내 아들이 왜 경기도 저수지에서, 그것도 차 안에서 숨이 멎어? 그게 무슨 소리야? 죽었다는 소리야? 저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왜 죽어?
제 평생 그렇게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울어본 것은 남편이 죽었을 때 말곤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집 젊은이가 제 울음소리를 듣고 뛰쳐나왔다가 제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의 말을 듣곤 자기가 운전하는 차에 저를 태워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장례식장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 차가운 복도를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 영안실 앞에 며느리와 손주 녀석이 넋이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선이야! 제가 며느리를 부르자 며느리가 절 보더니 맨발로 뛰쳐나와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이 사람이... 며느린 말을 잇지 못하고 제 가슴을 치며 그야말로 목이 넘어가라 울었습니다. 손주 녀석은 그저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겁에 질린 얼굴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이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우리 진우, 우리 아들 어딨어? 부산 출장 간다던 애가 왜 여기 있어? 왜 경기도에서? 제 말에 며느리가 울다 말고 숨을 헐떡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 요새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요즘 회사에서 실적이 안 좋아서 업무 스트레스, 그러니까 일 때문에 받은 압박감 같은 거요. 그게 너무 심했나 봐요. 며느리는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내지도 못하고 횡설수설 말을 이어갔습니다. 밤에 잠도 통 못 자고 며칠을 퀭한 눈으로 있더니 어제는 답답하다고 바람 좀 쐬고 온다고 차를 끌고 나가서는 그러다 차에서 잠깐 잠이 든 것 같은데 과로로 심장마비가 온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며느린 심장마비라는 말을 끝으로 다시 제게 매달려 통곡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부산 출장이라며, 근데 왜 경기도...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 생각들이 마구 뒤엉켰습니다. 분명히 회사에서 중요한 사업을 맡아 부산에 간다고, 그래서 인정받는 거라고 제 등을 두드려 주던 아들 녀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요? 하지만 그런 것을 따져 물을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의문보다 제 금쪽 같은 아들이 저 차가운 영안실 안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하얀 천이 덮인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며느리를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 죽었다는 그 끔찍한 현실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장례식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사진 속 아들은 금방이라도 어머니하고 절 부를 것 같은데 제 아들은 이미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저는 가슴을 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친척들과 아들 회사 사람들이 와서 제 등을 두드리며 기운 차리시라고 위로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저처럼 울곤 있었는데 뭐랄까, 온전히 슬픔에만 빠져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아이고 어떡해요 하며 울다가도 사람이 좀 뜸해지면 구석으로 가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건지 핸드폰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쉴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조문하러 들어오면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감추고 다시 울음을 터뜨리고,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자꾸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꼭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주 녀석도 이상했습니다. 7살짜리가 뭘 알겠냐마는 아빠가 죽었는데도 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인형처럼 멍하니 앉아 며느리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가 춘서야 이리 와, 할머니한테 와 하고 손을 내밀어도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슬금슬금 엄마 뒤로 숨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첫날이 지나고 장례식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한창 몰려들어 장례식장이 벅적지근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장례식장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문 쪽을 쳐다보는데 시커먼 양복을 입은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박준우 어딨어? 남잔 들어오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박준우 죽었어? 죽어도 돈은 갚고 죽어야지 이 새끼야! 남자는 술이 취했는지 얼굴이 벌개져서는 삿대질을 하며 제 아들의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친척들이 웬 놈이냐며 앞을 가로막았지만 남자는 사람들을 밀치고는 제 아들의 영정사진을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며느린 그 험상궂은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네?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제발요. 며느리가 싹싹 빌자 남자가 며느리를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뭐? 네가 뭘 해줘? 당장 돈 내놔. 돈 갚으라고!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은 채로 조문객들이 낸 부의금이 담긴 함으로 기어가더니 거기서 흰 봉투 몇 개를 훔치듯이 급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그 남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제발 이것만 받으시고 제발 오늘은 가주세요. 네? 장례만 치르게 해주세요. 남자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는 쯧하고 혀를 찼습니다. 이걸로 끝날 줄 알아? 어? 장례 끝나고 보자. 알았어? 남자는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한번 하고는 장례식장을 휙 돌려보고는 침을 퇴뱉고 나가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게 무슨 일이냐, 아니 빚이 있었던 거야, 깡패 아니냐 하며 수근거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기어가듯 다가가 그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선이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저놈은 누구야? 돈 갚으라는 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우리 진우가 빚이 있었어? 제가 며느리를 붙잡고 따져 묻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쪽 구석에서 엄마 눈치만 보던 제 손주 준서가 갑자기 저를 향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아빠 죽은 이유 제가 알아요. 그 소리에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준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준서야? 하고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굳어있던 며느리가 아!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준서의 입을, 제 손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박준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조용히 못해? 애가 충격받아서 헛소리를 해요. 죄송합니다. 애가 아빠 죽은 충격으로 헛소리를. 며느린 울면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더니 입을 막은 손주를 질질 끌다시피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들 녀석을, 제 새끼를 그렇게 차가운 흙 속에 묻고 돌아왔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오는데 정말 단 하루도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하고 멍하니 벽만 보고 있는데 문득 손주 녀석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래, 내겐 아직 준서가 있지. 제 아들 녀석의 피부치가 저 어린 것 하나 남았는데 그 적적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손주 녀석이라도 봐야 숨을 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이야, 괜찮냐? 밥은 챙겨 먹고. 며느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어머님 하고 대답하더군요. 내가 우리 준서가 너무 보고 싶구나. 너희 집으로 반찬이라도 좀 해서 가져다 줄까? 가서 준서 얼굴이라도 좀 보게. 근데 며느리의 대답이 영 이상했습니다. 아, 어머님, 지금은 좀...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집이 너무 엉망이라서요. 도저히 사람을 들일 형편이... 어머님,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죄송해요. 대신 제가 준서 데리고 어머님 댁으로 자주 갈게요. 네? 그렇게 며느린 제 말을 싹둑 자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이나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 아들 죽고 집 치울 정신 없어서 그렇겠지 하고 억지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기를 쓰고 집에 못 오게 막는 건지 꼭 저한테 뭔가를 들킬까봐 겁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녀석은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서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죠.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준서는 제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옷자락만 꽉 쥐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사온 과일을 깎아 손주 입에 넣어주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례식장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을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손주가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에 며느리를 부엌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이야,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 깡패 같은 놈 말이다. 그 남잔 대체 누구냐? 돈 갚고 죽으라는 말이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제가 똑바로 쳐다보고 묻자 며느리가 시선을 피하며 손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게요. 저도 누군지 잘 몰라요, 어머님. 모르겠는데 네가 부의금까지 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우 씨 회사 동료래요. 예전에 진우 씨랑 무슨 오해가 좀 있었나 봐요. 오해? 오해가 있으면 장례식장에 와서 영정사진을 발로 차려고 해? 술에 취해서 깽판을 치는데 전 너무 무섭고 어머님은 쓰러지실 것 같고 어떡해요. 일단 내보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빚 같은 건 절대 없었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빚은 절대 없었다는 말에 유독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이제 보험금 나오면 그거 받아서 우리 준서랑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봐야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빚은 절대 없는데 회사 동료가 와서 그런 깽판을 쳤다고? 그리고 아들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저렇게 보험금 타령을 하는 며느리를 보니 가슴 한 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니다. 이건 뭔가 있다. 저는 며느리의 저 거짓말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돌아가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하고 간 말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빚은 절대 없었다. 회사 동료인데 오해가 있었다. 보험금 나오면 준서랑 살아야죠. 저는 며느리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빚이 없는데 어떤 회사 동료가 술에 취해 장례식장에 쳐들어와서 돈 갚고 죽어라 하고 영정사진을 발로 찹니까? 빚이 없는데. 며느리는 왜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부의금까지 훔쳐다 그 깡패 손에 쥐어준답니까? 그리고 아들 녀석 집에는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저를 못 오게 하는 걸까요? 집이 엉망이라서요? 아들 죽고 정신없어서 집이 엉망일 순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것도 손주 보고 싶어서 반찬 싸들고 가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정색을 하고 막을 일입니까?
꼭 그 집에 제가 봐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내 아들 억울해서 눈도 못 감겠다. 며느린 분명히 저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주 크고 무서운 것을요. 그 깡패도 그렇고 장례식장에서 아빠 죽은 이유를 안다고 소리치던 손주 녀석도 그렇고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 두 발로 직접 알아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그 깡패가 회사 동료라고요. 그래, 그럼 회사에 가보면 알겠지. 저는 아들이 다닌다는 여의도의 그 증권사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던 빽빽한 건물들을 보니 제가 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일한다던 그 건물은 또 어찌나 크고 번쩍거리던지 저는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문을 겨우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저는 안내데스크,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젊은 아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머님? 내가 여기 박진우 과장 어머니 되는 사람인데요. 네? 박진우 과장님이요? 아가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몇 마디씩 하더군요. 전화를 끊은 아가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인사팀, 그러니까 직원들 관리하는 부서에서 잠시 내려오신대요. 저기 소파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있으니 양복을 입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진우 씨 어머님 되신다고요? 네. 내가 우리 아들 물건이라도 좀 챙겨갈 게 있나 해서. 근데 그 남자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아주 난처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어머님, 정말 모르셨습니까? 네? 뭘 말입니까? 박진우 과장님, 아니 박진우 씨는 저희 회사 직원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여기서 과장으로 일하는데? 제 목소리가 커지자 남자가 당황하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그 박진우 씨는 작년에, 그러니까 벌써 1년도 더 전에 권고사직 처리되셨습니다. 권고사직? 그게 무슨 소린지 전 잘 몰랐습니다. 권고사직이요? 네, 그 실적, 그러니까 일한 결과가 좋지 않아서요.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권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권고사직이라는 어려운 말은 몰라도 실적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했다는 말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회사에서 1년 전에 잘렸던 겁니다. 근데 1년 동안 저한텐 단 한마디도 그 번듯한 증권사에 잘 다닌다고, 이번에 부산으로 중요한 출장을 간다고 저를 감쪽같이 속였던 겁니다. 며느리도 다 알고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겨우 이끌고 그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다. 저는 그 증권사 건물을 빠져나와 걷고 또 걸었습니다. 1년 전에 잘렸다, 권고사직, 머릿속에서 그 말만 맴돌았습니다. 그럼 1년 넘게 내 아들은 이 어미를 감쪽같이 속여왔던 겁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회사 동료라며 빚은 절대 없다며 제 눈을 쳐다보던 그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분노를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이야, 너 지금 어디냐? 어머님? 저 집에. 너 혼자 나와, 당장. 우리 집 앞 커피숍으로.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며느리도 느꼈을 겁니다. 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가슴이 쿵쾅거려 숨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이야, 너 진우가 회사 그만둔 거 알고 있었어? 제 한마디에 며느리의 어깨가 빳빳하게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내가 오늘 진우 회사에 다녀왔다. 그 말을 끝내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며느린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사실대로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이 회사 그만둔 거 맞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어머님, 그게 쫓겨난 게 아니라 그이가 지쳐서 제 발로 나온 거예요. 뭐? 원래 그 회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했어요.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도 못 자고 저한테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내 사업하고 싶다고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며느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아주 그럴듯한 다음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퇴직금 받은 걸로 아는 지인이랑 동업해서 새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 사업?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부산 출장 간다는 건? 그것도 그 사업 때문에 투자자 만나러 간다고. 그럼 장례식장이었던 그 깡패는 그놈은 누구야? 제 목소리가 커지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그러곤 목소리를 낮춰 제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아마 그 사업한다는 동업자 쪽 사람일 거예요. 동업자? 네, 사업하는 사람들 원래 좀 험한 사람들도 엮이고 그러잖아요. 아마 돈 문제로 오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빚은 없는데도 그렇게 와서 깽판을... 저는 며느리의 그 뻔뻔한 얼굴을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회사 동료가 사업 동반자로 바뀌었을 뿐 녀석은 여전히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빚은 없는데 와서 깽판을 쳤다고? 저는 더 이상 며느리와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커피숍을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며느리의 새 사업이니 동업자니 하는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 속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며느리가 끝까지 숨기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해. 그때 문득 경찰서에서 받아온 아들 녀석의 유품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아들 녀석이 죽을 때 차 안에 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경황이 없어서 그걸 열어볼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상자를 찾아 열었습니다. 아들이 입던 낡은 외투, 지갑, 그리고 손바닥만한 낡은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겨봤습니다. 앞에는 알아볼 수 없는 숫자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던 저는 수첩의 맨 마지막 장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제 아들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동철 3억. 마동철. 장례식장에서 깽판을 쳤던 바로 그 깡패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3억.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며느린 빚은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 밑에 작은 글씨로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수첩을 보여줘도 며느린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낼 게 뻔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봐야 했죠. 다음 날 저는 그 주소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담배 찌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305호,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시끄러운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죠. 안에는 그야말로 깡패 소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쳐다보는 놈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돈 갚으라고 소리치던 바로 그놈, 마동철이었습니다. 그놈은 절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할망구, 여긴 어떻게 알았어? 웬일이야? 돈 갚으러 왔나? 전 그놈 앞까지 걸어가 낡은 수첩을 그놈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마동철은 수첩을 힐끗 보더니 파하! 하고 웃었습니다. 하, 용감하네 할머니. 그 3억, 그건 그냥 내 돈이고 당신 아들 펀드 말아먹고 날린 돈이 얼만 줄 알아? 수십억이야, 수십억. 수십억. 거짓말. 우리 아들 회사
회사? 하! 웃기네. 1년 전에 잘렸어. 1년 전에.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더 말해줄까? 당신 아들 지방 출장은커녕 이놈저놈 피해서 여관빵이나 전전하다가 그냥 돼진 거야. 돼졌다고. 알았어? 저는 그 깡패 놈들 앞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잘렸고 수십억 빚을 졌고 여관방을 전전하다가 돼졌다고. 제 아들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깡패 소굴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진 모르겠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놈이 한 말이 제 귓속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십억을 해먹었어. 여관방 전전하다가 돼진 거야. 아닙니다. 아닐 거라고. 저런 깡패놈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만 제 아들이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섭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관방은? 수십억 빚은? 저는 그 자리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땡땡 아파트로 가주세요. 제 아들이 살던, 제가 동네방네 자랑하던 그 번쩍거리던 아파트였습니다. 며느리가 엉망이라서 못 온다고, 정리가 안 됐다고 길을 쓰고 막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제발 아니어라. 아파트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차갑게 들리던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엉망인 게 아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커다란 텔레비전도, 푹신하던 소파도, 손주 녀석이 뛰어놀던 그 비싼 매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벽에, 창문에, 냉장고 문짝에 온 집안에 시뻘건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그 붉은색 글씨가 제 눈을, 제 심장을 마구 찔러댔습니다. 붉은 공포였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텅 비고 차가운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마동철 그 깡패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 그것도 진작에 날아갔어. 제 아들은 완전히 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린 저한테 새 사업을 한다고, 동업자랑 오해가 있다고 그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느린 절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 텅 빈 아들 집, 붉은 딱지가 어지럽게 붙어있는 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전부 다. 며느린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저를 속였습니다. 그럼 지금 며느리와 손주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제 아들 집이 이 꼴이 났으니 갈 곳이 없었을 겁니다. 설마 그 여관방? 마동철이 말했던 여관방을 전전했다는 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차갑게 나갔습니다. 선이야. 네, 어머님. 내일 준서 데리고 당장 우리 집으로 오너라. 네? 근데 제가 내일은... 당장 오너라.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는데 내일도 핑계 댈 거냐? 제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가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갈게요. 내일 갈게요. 다음 날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며칠 못 본 준서는 얼굴이 더 상해 있었습니다. 준서야, 이리 와.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주려고 맛있는 거 해놨지. 저는 억지로 웃으며 며느리와 손주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선이야, 너도 많이 먹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네, 어머님. 며느린 제 눈치를 살피며 밥을 깨작거렸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과일까지 다 먹였습니다. 며느린 안절부절 못하며 일어날 궁리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래? 잘 가라. 준서야, 할머니랑 또 보자. 저는 현관까지 나가 며느리와 손주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문을 닫고 나가는 그 순간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미리 챙겨둔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메고 조용히 뒤따라 나갔죠. 어디로 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다행히 며느린 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린 준서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며느리와 손주가 버스에 타는 것을 보고 얼른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다고 앞서가는 버스를 따라가 달라고 기사님께 말했죠. 버스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제가 아는 동네를 다 지나고 점점 낯설고 허름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버스에서 내렸죠. 저도 황급히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은 제가 평생 와볼 일도 없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인숙, 장기투숙 환영, 모텔, 그런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허름한 골목이었습니다. 며느린 7살짜리 제 손주의 손을 잡고 그 지저분한 골목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그리고 며느린 그 골목에서도 가장 구석지고 낡아 보이는 XX장이라고 쓰인 아주 작은 모텔 건물로 아무렇지 않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골목 어귀에 서서 더 이상 따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손주가 제 아들의 하나뿐인 자식이 저런 지저분한 모텔방에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지저분한 모텔 골목 어귀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죠. 제 아들은, 그 번듯한 아파트에 살았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은 수십억 빚을 지고 쫓겨나 여관방을 전전하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린 제 7살짜리 손주를 데리고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저를 속였죠. 이 어미를, 시어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절대로.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사라진 그 XX장 모텔 안으로 들어갔죠. 카운터에 앉은 늙은 주인이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늙은 주인에게 방금 아이 데리고 들어온 여자 몇 호요? 하고 물었습니다. 주인이 귀찮다는 듯 턱짓으로 2층을 가리켰습니다. 203호. 저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쾅쾅쾅. 저는 방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습니다. 선이야, 최선이! 문 열어, 나다! 안에서 아! 하는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손톱만큼 열리고 며느리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여길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며느리를 밀치고 그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정말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고 한쪽 구석엔 먹다 남은 컵라면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 손주 준서는 그 지저분한 이불 더미 위에서 겁에 질린 눈으로 저와 젓가락을 든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어머님, 이건... 며느리가 밥을 먹다 말고 저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전 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들 집에서 찍어온 그 시뻘건 압류딱지 사진들을 며느리 얼굴 앞에 들이밀었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집이 엉망이라 못 오게 한 거였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그 깡패놈 마동철이 만나고 오는 길이다. 며느리의 눈이 정말 찢어질 듯이 커졌습니다. 수십억, 펀드, 여관방, 1년 전 권고사직! 제가 알아낸 사실들을 하나씩 쏟아낼 때마다 며느린 뒷걸음질 치다 결국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 시어밀! 저는 며느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다 알면서 뭐 새 사업을 해? 동업자랑 오해가 있어? 빚은 절대 없다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죄송한데? 끝까지 날 속이려던 게 죄송해? 저는 분노에 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린 그저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죄송하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또 저렇게 울면서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제가 씩씩거리며 며느리를 노려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벌벌 떨며 지켜보던 제 손주 준서가 갑자기 아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불을 걷어차고 제게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준서야,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준서는 제 품에 안겨 숨이 넘어갈 듯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장례식장에서 그날 미처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가. 준서야? 엄마가 아빠한테 죽으라고 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아빠한테 차라리 죽으라고, 보험금이라도 타게 죽으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다리에 매달려 우는 준서와 방구석에 고개도 못 드는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선이야.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끄끄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저를 속이기 위해 흘리던 가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준서 말이 맞아요. 뭐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남편한테 차라리 죽으라고, 죽어서 보험금이라도 타게 해주라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며느린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이가 죽던 날 아침에요. 저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며느린 그 말을 그 차라리 죽으라던 말에 대한 대답처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린 떨리는 손으로 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제 아들의 마지막 말을 보여줬습니다. 선이야, 준서야, 미안하다. 어머니께도 죄송하다고 꼭 전해드려라. 나 먼저 간다. 보험금이라도 꼭 받아라. 사랑한다. 저는 그 글자들을 읽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울음을 삼켰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는데 그 순간 보험금이라도 꼭 받아라는 그 말이 꼭 제가 죽으라고 한 말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면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 문자를 제 손으로 지웠어요. 뭐라고? 제가 이 문자 지워버려서 경찰은 남편이 그냥 차에서 쉬다가 과로로 죽은 줄로만 아는 거예요. 제가 죽인 거예요, 어머님. 며느린 제 아들의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제 손으로 지워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 자신도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전 일단 그 좁고 더러운 모텔방에서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와 준선 저희 집으로 들어와 지내게 됐습니다. 며느린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방 안에 숨어 준서와 함께 죽은 듯이 지냈습니다. 저도 며느리와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지옥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다는 것을 그 깡패놈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제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쾅쾅쾅!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그놈이 비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할망구 여기 숨겼구만. 잘됐네. 할망구가 아들비 3억 갚아. 무슨 돈이 있어서 갚으라는 거야? 보험금 신청했다며? 내가 냄새 맡았지. 그놈이 제게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였습니다. 빚쟁이가 갑자기 죽는다? 딱 자살이거든. 그놈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나오면 3억 나한테 고스란히 가져와. 일주일 준다. 안 그럼 내가 당장 보험사에 전화해서 박준우 그 새끼 빚 때문에 자살했다고 다 풀어버릴 거야. 그럼 보험금이고 나발이고 한 푼도 못 받는 거 알지?
그놈은 그렇게 협박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깡패가 돌아가자마자 며느리가 방에서 기어 나오다시피 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보험금만 받게 해주세요. 며느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저 깡패놈 말대로예요. 자살이라고 밝혀지면 우린 한 푼도 못 받아요. 저는 며느리를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죽음까지 속이고 사기꾼이 되자는 거냐? 어머님! 며느리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님도 보셨잖아요. 그 사람 마지막 유언. 보험금이라도 꼭 받아라였어요. 제가 그 문자 지운 거 벌 받을 짓인 거 알아요. 며느리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마지막 가는 게 그 소원 하나 들어주는 게 그게 아내 된 도리라고 남편 잘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거라도 받아야 빚 갚고 준서랑 어머님이랑 살 수 있어요. 제발요 어머님 제발. 며느리가 제 발에 매달려 엉엉 울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제 아들도 보험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 아들의 마지막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을 속이고 받은 그 더러운 돈으로 저 깡패놈에게 빚을 갚고 무엇보다 제 손자를 보험 사기꾼의 자식으로 키울 순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갈림길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며느린 그 일주일 내내 방에 틀어박혀 밥도 먹지 못하고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저한테 어머님 제발 보험금만 하고 매달리다가 제가 대답이 없자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야 할지 아니요. 사실은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제 손자를 사기꾼의 자식으로 만들 순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약속한 그 시간에 그놈이 이 마동철이가 다시 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쾅쾅쾅. 할망구 시간 됐다. 돈 내놔. 아니면 지금 당장 보험사에 전화한다. 그놈은 거실에 버티고 서서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 것처럼 핸드폰을 흔들어댔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온 며느리를 제 옆에 소파에 억지로 앉혔습니다. 며느린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놈을 똑바로 쳐다봤죠. 그리고 조용히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차나 한잔하고 가게. 뭐? 이 할망구가 미쳤나? 지금 차가 급할 거 없어. 저는 제 핸드폰을 들어 그놈 눈앞에 보여줬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자네 방금 한 말, 보험사에 전화해서 자살이라고 다 불어버리겠다고 한 그 협박 지금 다 녹음됐네. 마동철이 놈의 눈이 찢어질 듯이 커졌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년이 어디 이것뿐인 줄 아나? 당신이 우리 아들 장례식장에서 깽판 친 거, 우리 집까지 쫓아와서 일주일 주겠다고 협박한 거 내가 다 녹음해놨어. 그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죠. 그리고 마동철이 너 똑똑히 들어? 우리 그 보험금 안 받는다. 뭐라고? 내 아들 자살한 건 맞으니까 우리 며느리 지금 나랑 같이 경찰서에 자수하러 갈 거야. 그 더러운 돈 사기쳐서 받느니 우리가 그냥 굶어 죽고 말지. 네 놈한테 그 돈 줄 일은 없다는 소리야. 제 말에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보험금을 못 받아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린 제 말에 납득한다는 듯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동철이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미친놈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미친년들이 지금 장난해? 보험금을 안 받아? 그럼 내 돈은? 내 3억은? 그놈이 저한테 달려들려는 순간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뭐야? 그놈이 당황해서 문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죠.
제가 미리 그놈이 오기로 한 시간을 경찰에 알려주고 집 밖에서 대기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겁니다. 이놈입니다. 이놈이 장례식장부터 저희 집까지 와서 저희를 계속 협박했어요. 저는 제 핸드폰 녹음 파일을 경찰에게 증거로 넘겼습니다. 그놈은 불법 채권 추심 및 협박죄로 그 자리에서 쇠고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곧장 경찰서로 갔습니다. 며느린 경찰서에 앉아 그 작은 어깨를 떨면서도 모든 것을 다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빚 때문에, 남편의 마지막 유언 때문에 자살 암시 문자를 제 손으로 지웠다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고 울면서 모든 것을 자수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며느리가 그 깡패놈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 모든 상황을 경찰에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린 자살 증거 인멸과 보험 사기 미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 가슴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 정말 다행히 사채업자의 극심한 협박이 있었다는 점, 어린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자수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은 과로사가 아닌 자살로 그렇게 모든 서류가 정리되었습니다. 보험금은 당연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제 유일한 재산이었던 남편과 평생을 일궈온 집을 내놨습니다. 그 돈으로 제 아들의 빚, 그 지옥 같던 사채 3억을 갚아버렸습니다. 그놈은 감옥에 갔지만 빚은 빚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놈이든 누구든 우리 준서와 며느리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요. 저희 셋은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아주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자랑이던 아들도 제 유일한 재산이던 집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지옥 같은 거짓말에서 벗어났습니다. 며느린 그날부터 당장 식당에 나가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손주 준서를 돌보면서 노인 일자리라도 알아봤죠. 그렇게 새 월세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든 손주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아빠는 엄마 때문에 하늘 날아간 게 아니야. 아이가 자는 줄 알았는데 제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그냥 너무 많이 아파서 우리 준서 보러 못 오고 하늘나라에서 지켜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아빠도 미워하지 마. 할머니랑 엄마랑 우리 준서랑 씩씩하게 살자. 응? 준서는 제 품에 안겨 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퉁퉁 부은 손으로 돌아온 며느리가 잠든 준서 얼굴을 한참이나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입을 열려다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어머님을... 저는 며느리의 손을 그냥 덤덤하게 잡았습니다. 선이야, 고개 들어라. 며느리가 울면서 절 쳐다봤습니다. 나도 너 원망했다. 네가 내 아들한테 죽으라고 한 말 평생 용서 못할 줄 알았다. 어머님, 근데 생각해보니 내 아들을 죽인 건 네 그 모진 말 한마디가 아니더라. 어머님, 그놈의 돈이, 그 깡패놈의 협박이, 그게 내 아들을 죽인 거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너 자신을 용서해. 그리고 우리 준서 보면서 악착같이 살자. 그게 내 아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 며느린 제 손을 붙잡고 소리도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희 셋은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제 아들의 목까지 다시 살아가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